관련, 미래 사회 관련 기타 질문이 있습니다.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양을 봐야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 관련부터 살펴볼게요. 가설 검증을 통해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검증의 절차 또는 정보 설계의 절차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질문의 속성 파악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도 이제 이런 답변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곳곳에서. 자, 먼저 가설 검증을 통해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이 문장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식을 체계화한다라는 말은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지식을 체계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 과정에서 검증의 절차와 또는 정보 설계의 절차. 요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정보 설계는 요 체계화를 말하는 거죠? 이 정보 설계라는 말은 요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럼 됐습니다. 네. 검증의 절차와 정보 설계의 절차는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검증의 절차는 이미 가설 설정에 나옵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이미 검증 절차가 설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설 설정과 검증에 관해서 우리 회장님이 잘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해봤으면 이 말과 가설 설정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설정이라는 말이 프로세스야. 1번은 이렇게 하고 2번은 이렇게 하고 3번은 이렇게 하고 1번 할 때는 온도를 어떻게 하고 다 해서 이게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 설정이 바로 검증의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단지 이제 그 검증의 절차에서는 두 번째 변수가 있죠. 하나는 안 맞았을 때, 그 다음에 도구가 준비 안 됐을 때,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요런 변수에 관한 것은 더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절차는 가설 설정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설계는 가설 검증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설계 절차 있죠. 네, 그러니까 검증에서 나온 데이터가 이미 설정에서 나온 설정에서 기획했던 그 내용을 검증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설정 자체가 체계화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단지 설정에서 기획했던 것을 검증해서 확인하고 검증을 하다 보면 내가 설정해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B가 나와. 또는 B 플러스 C, D까지 나올 수 있죠. 내가 분석을 했더니 분석한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다른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더 추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보 설계는 현재 우리가 정보 설계하는 절차 있죠. 현재 정보 설계하는 절차는 먼저 여기는 검증의 절차, 그 다음에 설계의 절차. 검증의 절차는 가설, 설정, 순서대로 갑니다. 이때 이제 변수, 영향, 반영을 해야 되겠죠. 설계의 절차는 우리가 지문을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문을 보고 지문의 개요를 먼저 찾죠. 그 다음에 지문 속에 있는 주제를 찾죠. 그리고 지문의 주제를 제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에 관계를 찾아서 직화의로 연결하죠. 네, 이건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먼저 설계의 절차는 설계의 배경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설계 개요라고 그러겠습니다. 개요를 찾아내는데 설계 개요는 주로 이 설계가 설계의 를 왜 하게 되는지 배경,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건지 설계의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이 설계의 개요죠. 요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절차에서 이제 첫 번째가 가설에서 설정했던 가설 개요가 있겠죠. 가설의 개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증의 자료, 결과를 먼저 수집해야죠. 검증 결과를 수집하고, 그리고 검증이라는 말은 이미 발견이 됐죠. 이 발견을 중심으로 핵심 가설에서 이미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해결할 거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요 안에 이미 개요 안에는 뭐가 있죠? 문제 인식. 문제가 인식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으니까 이미 검증의 결과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문제 해결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검증안에서는 그 해결 절차도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좀 변형된 추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정보의 설계로 들어가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보 설계가 들어가면 먼저 찾아낸 모든 정보들을 토대로 내가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핵심 논제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논문으로 발표하느냐, 아니면 원리만 정리하느냐. 논문으로 발표하면 논문 양식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논문 발표형, 그 다음에 핵심 제시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논문 발표형은 논문 포맷이 있죠? 지난번에 보셨던 포맷 준수. 두 번째 핵심 제시형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제 응용,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되죠. 어떻습니까?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정리되셨죠, 회장님? 예. 어떤 문제 해결의 가장 그 핵심이 어쨌든 저는 설계 절차가 가장 그렇죠. 노하우가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라 그러면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인지 예측 과목을 이제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실제로 가설 검증을 해보면 몸에 이제 다가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있는 정보를 설계하는 형태로 갔잖아요.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올리원 대안학교 그거 설계할 때 전부 있는 자료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만 대부분 지문을 가지고 할 때나 상황을 가지고 할 때는 대부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답변입니다. 특히 인문학적 내용이나 정신적, 종교적 사안에 대한 검증에 어려움이 있을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걸쳐 검증이 가능할까? 인문학적 검증 전략.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그 인문학 검증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 검증의 역사, 그리고 인문학 검증의 방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면 전체적으로 이해되겠죠.
인문학 검증의 한계는 검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의 장기화. 두 번째, 시간 장기화되는 건 알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는가? 이랬을 때 안이 몇 개 나와요. 가설이죠. 자, 그럼 1번 안은 내 아이를 나는 주도적으로 키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해서 했어. 2번이 뭐였냐면 나는 이 아이가 주도적인 거에 반대는 이제 지도적,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해줄 방식이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고, 이제 나는 이거는 관리형으로 키우겠다. 그럼 주도적으로 10년을 키우면 관리형 테스트는 언제 하죠? 다른 케이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두 번을 실험을 못 한다니까.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하면 그 다음 거는 그 다른 경우의 수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케이스에서 이제 하는 걸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뭐냐?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가. 그래서 이게 검증 변수의 다양화.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걸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자녀들 내 자녀 이렇게 키웠다고 막 잘 키운 사례들 나오는데 그거 보면 그거 어쩌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키웠던 사람의 그냥 재력은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모두 이 많은 변수를 일치시켜야 이게 실험이 되는데 어떤 일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 검증의 한계라는 게 이 검증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문학 검증의 역사를 살펴보면 논리적 탐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라는 말이 가설 검증인데 가설이라는 말이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검증을 했어. 그럼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논리적 탐구의 역사는 철학에서 시작되죠. 철학 이전에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종교. 그죠? 철학 이전의 제사장, 논리과학. 이때는 제사장이 모든 논리를 정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안 맞아. 제사장들이 제안하는 또는 답변을 제시하는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사장 논리에 반박하는 철학, 반박형 태도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탈레스 중심의 철학이 탄생. 근데 철학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와서 분류학이 탄생합니다. 논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이 나오면서 분류는 말 그대로 완전 논리잖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철학의 과학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의 과학화.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학. 이 나오면서 이제 과학적 논리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분류학을 기점으로 학문들도 같이 나눠집니다. 각 학문들이 분류화 시도.
그때 이제 막 정치학부터 시작해서 교육학부터 다 나눠집니다. 이제.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분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을 어떤 문제가 생기죠? 대학에서 학과가 있는데 분류가 안 되면은 겹치죠. 예. 여러분 분류학의 핵심이 뭡니까? MNCE라고 주로 쓰는데 이 단어는 안 맞다 그랬죠.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 분류 분석인데 이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각자의 전공 영역을 연구해 간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종교하고 이게 겹칩니다. 네. 종교는 논리성을 제시를 못 하잖아요. 종교는 논리가 안 돼요. 왜냐면 마지막이 믿음이기 때문에 논리가 안 돼. 근데 이제 중세 암흑기에 이제 논리가 사장되죠. 그러다가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제 르네상스를 맞으면서 르네상스에서 이제 중세 암흑기의 논리 사장 그리고 다시 르네상스에서 논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성주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이성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논리 부활이 일어나고 근대화가 촉진됩니다. 근대화에 의한 기계 논리, 기계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화의 논리적 기계화라고 보면 되겠죠. 네. 드디어 이제 논리가 기계에 영향을 미친 거죠. 생각해 보시죠. 증기기관을 보시면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증기가 그러니까 물 끓여서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품게 하고 증기의 힘을 회전 에너지로 지금 처음에는 이제 피스톤 에너지죠. 회전 에너지로 하고 피스톤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게 이제 산업화를 열게 됩니다. 사실 논리거든요.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거를 기계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기계가 나오면 무슨 이상한 장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봤는데 이제 근대화 논리적 기계화. 이때 이제 나왔던 사고 중에 하나가 그 누구죠? 0과 1을 발견한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의 의 0과 1 발견. 그 김대식 교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거 나오죠. 네. 하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혼동을 일으키니까 이 과정에서 인간 언어의 혼동을 보고 여기서 그렇죠. 혼동을 보고 우리가 언어를 0과 1로 바꾸면 어떨까? 언어의 코드화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논리가 컴퓨터의 인공지능으로 발달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란 뭐냐? 인간의 논리적 꿈을 현실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적 꿈은 야무지긴 한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히 논리적 사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논리적 사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이 간단한 것도 이 순차를 다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생략하고 갑니다. 인간의 논리적 태도의 생략화. 요것 때문에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태도를 생략하다 보니까 자꾸 오류의 발생, 그다음에 실패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논리적 수행 컴퓨터 기능으로 논리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빠른 속도, 그 다음에 누락 없이,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드디어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논리의 집약체입니다. 논리가 없다면 인공지능 나올 수 있나요? 그냥 없는 겁니다. 네. 인간이 발견한 논리를 결국 인공지능에게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을 인간이 부족한 이런 부분, 논리적 태도를 생략하는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를 여기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의 논리적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죠. 이걸 이렇게 내버릴게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대안이에요. 자, 논리적 탐구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 검증의 방법은 이제는 인공지능을 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을 써보죠. 요즘에 우리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에서 전부 학문으로 바뀌었죠. 이것들이 처음에는 학문 아니었잖아요. 심리학, 사회는 학문이 아니었었는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의 방법은 실험 집단 두 집단의 비교 방식을 활용해서 여기서 검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의 일반화됐죠. 이후의 방법은 인공지능의 시뮬레이션으로 아마 이제 바뀌겠죠. 모든 변수들을 다 처리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두 집단의 비교 방식을 활용해서 또 서로 양자가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꿈꿔왔던 이 논리적 세계, 여러분 논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툴이잖아요. 자연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지성을 가져야 되고, 그 논리적인 지성은 소프트웨어로 완성이 된 거죠. 소프트웨어는 생략의 함정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문학 검증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좀 와닿나요? 결국 논리와 어떤 그 비교 분석이네요. 정보에. 네네, 그럼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교 분석을 통해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통제된 변수에서 이런 결과를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명님,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문제 해결력의 요소 중 주도력에 대해 설명할 때 자극에 대한 통제에 의해 주도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필터,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데 통제적 자극에 대해 저항 회피 수능의 필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억력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각적으로 밝혀졌죠. 이러한 저항 회피 수능 같은 심리학 필터를 트리키 인지 코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자, 통제에 의해서 주도력이 훼손된다고 가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먼저 분석을 하죠. 속성 파악을. 여기서 자극에 대한 통제죠. 그래서 주도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주도력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도력을 개발하는데 통제적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도력이 축소되죠. 근데 이때 꼭 통제가 주도력을 축소만 시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잘못된 통제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통제는 주도력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제를 잘 쓰라는 거죠. 주도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먼저 질문 오류 분석에서 지금 대전제를 통제가 주도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시한다면 옳은 통제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옳은 통제라는 것은요, 축소를 하는 통제는 일단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죠. 근데 옳은 통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통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이가 혼자 3일간 여행을 갔다 오겠대. 자, 일반 부모님들은 그 행위 자체를 통제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회피 그리고 뭐였죠? 저항, 회피, 수능과 같은 기제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옳은 통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에 간다면 내가 너를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위험 때문이다. 그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떻겠니? 하면서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면 이 아이는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이해 안 하는 아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네, 자기가 갈 수 있고 위험까지 제거해 주는데. 그래서 네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연구해라. 이렇게 주면 되려 이거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통제는 통제죠. 왜냐하면 갔다 오는 과정에서 네 맘대로 했던 것을 이제는 부모의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니까. 이래서 옳은 통제는 이 강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옳지 않는 통제라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질문 속성 결정을 하면 옳지 않는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저항, 회피, 수능과 심리적 필터를 트리키 인지 코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방식을 보게 되면 옳지 않는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면 여기서 트리키 인지 코칭은 옳지 않는 통제를 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이 마지막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럼 옳지 않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그건 이제 트리키 인지 코칭으로 옳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트리키 인지 코칭은 처음부터 옳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죠. 인지 예측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리키 인지 코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했던 방식, 다시 말해서 허용을 하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통제, 그러니까 합의된 통제가 되겠죠. 여기서 이것은 옳지 않는 통제에 대한 대안이고, 만약에 트리키의 인지를 활용한 인지의 올바른 통제 활용이라는 과제로 넘어가면 이 옳지 않는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올바른 통제밖에 없죠. 대안이니까 옳지 않는 거니까. 이랬을 때 이거는 다른 말로 직물 속성 결정이면 이제 질문 대답 해보면 첫째가 합의형 통제, 해결형 통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답변입니다. 합의형 통제란 순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해결형 통제가 먼저고, 해결형 통제, 서로 간에 양자의 의견들을 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과정에서 재미난 동기를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제가 주도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뭐 아이나 또 다른 어떤 관점이든 간에,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살고 싶으세요? 네. 자, 그런데 주도적으로 일하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주도력을 주겠습니다. 주도적인 권한을 주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패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실패를 자주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패를 자주 하기 때문에 주도력을 주려고 할까요? 뺏으려고 할까요?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할 때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성공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끝났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게 바로 해결함과 합의를 융합시킴으로써 어떤 사람도 이것은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부모들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저는 꿈의 학교 때 참 이걸 많이 썼습니다.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는 합의형으로 들어가는데 재미난 것은 얘들에게 이제 규율을 만드는데, 규율을 선생님들이 만들까 너희들이 만들까 이렇게. 그럼 당연히 지들이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규율 만들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좋다. 만들지 마! 이러면 이제 바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럼 너희들이 만들어라. 대신에 규율을 만들어 왔는데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너희들이 잘못 만들면, 규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만 빠져도 규율 자체의 효력성이 무효화가 되는데, 너희가 규율을 만들어 와가지고 무효화되는 규율이라면, 규율이 만들어지면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에 맞는 규율을 만들 수 있냐? 그럼 못하지 당연히. 그럼 선생님이 이런 규율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어떻겠니? 그럼 100% 동의하지. 그러면서 규율의 원리, 원칙, 목적 왜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원리가 필요하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쫙 잡아주고 규율을 만들어가면 우리보다 2배는 강한 규율을 만들어.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는 절대 매 못 때리거든요. 근데 지들은 잘못한 거 잡아다가 지들이 때릴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뭐 심각한 게 아니라 발바닥을 막 때린다든지 서로 엄청나게 독한 규율들을 만들어서 실행하는데 정말 놀랍다니까요. 패스트푸드 먹지 말자는 거를 만드는데 정말 3개월 동안 못 먹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지들이. 학생들이 패스트푸드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잘합니다. 이게 바로
해결형 합의 통제라. 예.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 멋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될 것 같죠? 예, 돼요. 예, 제가 꾸몄을 때 정말 아주 그냥 문제만 발생하면 이걸로 다 풀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관계 관련입니다. 병호님 먼저 업무 프로세스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져 그름이 아니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질문 속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한다. 원래 보통 의결 기준을 보면요. 첫째가 손익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오 기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의결 기준에 숨어있는 기준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근데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정오에 속해요. 뭐냐면 명목 기준이에요. 이건 정오에 속하는데 그래도 하도 많으니까 이게 하도 많아서 이거를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손익 기준은 이익과 손해를 중심으로 되는데 이거는 대체로 눈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생산적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개인들 간에 또는 어떤 집단 간에는 절대 이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손익 기준을 감추고 가죠. 그리고 정오 기준을 드러내는데 이거는 관계 중심의 그러니까 이해 집단이 많을 경우 네, 정오 기준을 씁니다. 주로 이게 명목 기준이 되죠. 근데 이제 명목 기준은 따로 뺀 게 뭐냐면 진짜로 정오 기준이 없어. 그냥 진짜 말대로 이거는 손익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손익 기준을 숨기는 경우.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기준을 가지고 비춰보면 상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복종하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과 합리성에 앞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사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상사가 지금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진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정오에 근거한 경우. 두 번째, 명목적 명목적 경우는 자기의 손익과 관련이 돼 있어요. 뒤에 숨어 있는 게 대부분 자기 직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자기 손익과의 많이 관계죠. 이런 경우는 정말 우수한 상사입니다. 합리성과 합리성과 효율성은 생산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걸 수행했을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는 다른 요소로 인해서 회사 전체로 본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정말로 윤리적 상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명목을 제시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적 상사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미 상사는 이런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은 상사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의결권이거든. 이럴 때 이제 쓰는 말, 억울하면
출세. 출세라는 말이 뭐죠? 출세라는 말이 뭐예요? 예, 다른 말로 우리 사회에서 돈 번다는 소리보다는 예전에 억울함 출세라는 뜻이 억울하면 의결권을 가지는 직위를 가져라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상사가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강조한다면 여기는 숨겨진 말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대안으로서 이번에 제가 했던 방식도 하나 중요한 사례인데요. 곡성훈련학교에 그 교육과정을 짜면서 그때 처음에 합의할 때 우리 기억나시죠? 정 회장님. 교육과정에서 국정교과하고 원령교과를 짤 때 김상희 원장님은 학교 교장 출신이니까 국정교과를 포기를 못 하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그때 얘기했더라면 아마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서로 관계만 더 저기 했겠죠. 근데 진이 오면서 좀 지나서 얘기하니까 그죠? 예, 성이 바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근거를 수집한 다음에 예,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첫째는 의결 기간을 조정하는 거죠. 일단 1차 의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차를 뭐 한다든지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근거 자료를 추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기수를 써야죠. 그 상사의 상사 이 사람이 적으니까 네. 상위 의결의 활용 네. 저 위의 의결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사의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동일한 거에 대한 계속 이 부하의 의결과 같은 의결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인맥의 활용. 그래서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결들을 활용하면 쉽게, 좀 더 쉽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대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굉장히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의결기간 조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러죠. 저걸 잘 못해요. 막 받아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꼭 그런다니까. 네. 저거가 굉장히 네. 조직에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적 근거 자료면 충분하다면 상위 의결로 시간만 좀 지나면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상사는 물러나기가 힘들거든. 네, 물러나기 힘들어요. 의결 기간 조정하면 웬만하면 여기서 풀려요. 이게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사가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 물러나요. 주장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김남 부장님. 김남 부장님 또 질문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네. 손상된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나에 대해 실망한 상대방의 신뢰감을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 같은 말이죠. 손상된 신뢰감, 나에 대해서 같은 말로 처리하겠습니다. 손상된 신뢰감, 누구에 대해서는 회복하는 방법, 같은 말이니까 이걸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실망한 내 자신의 내면을 추서 신뢰감을 똑같은 말이네요. 뭐 어떤 경우의 수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감이 사라졌을지라도 인연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뢰감을 회복해야죠.
상정이 꺼려진 상대에 대한 깊이의 마음 해결 방법과 적절한 마인드 다 같은 말이네요. 네, 그러죠? 예. 신뢰감 사라졌을 때 인원은 계속 해야 되니까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 이게 같은 말이죠.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정이 꺼려진 일은 상대에 대한 깊이의 마음 해결 방법과 적절한 마인드 태도 같은 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질문 속성 정리하겠습니다. 손상된 신뢰를 회복해서 지속적 인간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때요? 다 담았죠? 예. 이렇게 해서 질문 속성 정리했습니다. 이거 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속성 정리하죠. 질문 내용 정리라고 할게요. 질문 속성 파악을 하면 먼저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지속적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그러면 첫째는 손상된 신뢰 회복 방법, 두 번째 지속적 인간 관계 유지 방법.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해봅시다. 먼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먼저 둘을 통합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먼저 질문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상된 신뢰라는 거죠. 먼저 신뢰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상태죠. 그럼 이 상태는 당연히 손상된 원인이 있겠죠. 상태에 대한 원인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전제는 손상된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는 손상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자, 손상된 상태는 지금 두 사람 관계에서 손상된 상태라면 신뢰가 손상된 상태면 어떤 지금 상태일까요? 첫째가 큰 기준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기준은 첫째 대화 부재 상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대화 부재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의견 충돌, 갈등. 그래서 결국은 대화가 부재되고 서로 간의 의견들이 충돌되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의견이라는 말은 이제 다양한 모든 걸 포함합니다. 서로의 어떤 내적 상태든 뭐든. 그래서 대화의 부재. 순서로 본다면 이제 이게 먼저였겠죠. 이게 먼저고 대화 부재가 되는 상태죠. 뭐 이제 저 심각한 어떤 손상된 상태가 있겠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다 따로 해볼게요. 경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죠. 뭐가 될지는 더 세부적인 것은 경우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턴화된 신뢰 손상의 원인을 본다면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지속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기본적인 속성은 상대방에 대한 맞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맞춰줘야 돼요. 서로가. 그럼 여기서 손상의 원인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 조사를 하면 더 세부적이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경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법륜스님은 아예 그냥 질문 한 사람을 세워놓고 경우를 다 거기서 물어버려. 심지어는 부부관계 문제가 되면 부부관계의 어떤 성적 여기까지도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우가 다 나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우를 다 불러서 여기서 그냥 자기의 그 상황을 다 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패턴화된 그런 형태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감이 손상이 된다면 첫째는 이기적 속성이 기반이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다 이기적일 수도 있고 비율로 따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죠. 여러분 내가 내어주는데 신뢰가 손상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기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은 아닌데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치성 부족입니다. 자꾸 나는 그 이기적인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관리를 잘 못해서 내 말과 행동의 일치성이 부족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많아요. 습관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물론 이런 일치성이 부족한 자체가 이기적 속성에서 기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살아온 삶의 어떤 태도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적 속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거의 많은 모든 손상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이 장애적 속성이라는 말은 드러난 장애는 괜찮아요. 드러나지 않는 장애는 말을 못하죠. 결과는 불신으로 드러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신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만약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불신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원인을 규명하면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회복해서 지속적 인간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이기적 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좀 거의 비슷한 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렵긴 하지만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세 가지 문제의 원인의 해결 필요. 요거를 여기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영역이라고 할게요. 첫째가 솔직한 대화입니다. 이게 세 가지 같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화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저거 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건 쉽지 않죠. 솔직하게 대화해버리면 이기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서로 얘기할 겁니다. 자, 솔직하게 해볼까요? 난 저거를 너는 우리 50% 가져야 되는데 나는 70% 갖고 싶어.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80% 갖고 싶어. 자, 그럼 근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 풀어가면 그렇게 풀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너가 70% 가져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제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80% 가져야 될 근거는 뭐야? 내가 너보다 시간을 많이 투입하잖아. 하고 쭉 이제 따져봅니다. 그 정말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서로 못 믿겠어. 그러면 외부 재판자를, 그러니까 외부 심사관을 대동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합리적인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네.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하면 마지막에는 본인의 합의적 결과가 도출이 돼요.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솔직한 대화는요, 대체로 그 진행 중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고요. 시작 전, 이건 좀 쉽습니다. 이거는 규약의 설정, 계약의 체결, 요 두 가지로 가야 돼요. 규약은 답이 만들어 버리는 거고, 계약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면 이 세 가지 원인 다가 해결이 됩니다. 왜? 일치성은 여기 규약을 만들면 일치 해결이 되죠. 장애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이기적 속성도 다 해결이 되죠. 이게 바로 사회적 문제 해결 전략이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정말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관계적 갈등을 피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뢰성이 손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상이 됐다면 요걸 다시 해야 돼요. 솔직한 대화를. 그러면 다 풀립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합의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 인간관계를 만들 때도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법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입법이 했으면 관리가 들어가죠. 행정. 여러분 계약서에 보면 항상 밑에 뭐가 나와요? 문제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어디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규정에는 또 뭐가 나와요? 이거 안 지키면 페널티를 얼마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사회가 유지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아주 합리적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걸 회복하는 게 바로 솔직한 대화예요. 예, 솔직한 대화. 안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기다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화가 또 안 되는 건 서로 이해 부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나눠져야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건 했었는데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보충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솔직한 대화가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솔직한 대화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첫째는 오해에 의한 지금 신뢰 문제냐, 아니면 진짜로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거냐. 그랬을 때 이제 경우의 수가 둘로 나눠져요. 오해의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손실의 경우, 손해라고 하죠. 손해의 경우.
어떤 경우든 솔직한 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 합의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이 돼요. 왜? 내가 손에 물어주면 되잖아요. 예. 이게 이런 경우인데 솔직한 대화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죠. 요거를 그럼 분류를 는 요걸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의 경우는요, 정보의 전달입니다. 근데 대화가 안 되죠. 싸울 때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전달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 전달의 다양한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을 통한 전달, 우연을 통한 전달, 우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연 형태, 의도 형태, 뭐 다 의도인데 우연히 전달하는 것처럼 하고 지인이 전달하는 것처럼 하고 어쨌든 간에 정보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그러면 풀리죠. 이제 실제로 손해의 경우는요, 이거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상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을 하고 이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보상은 당연히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만큼의 여기서 먼저 이 보상 안에다 넣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진짜 미안한 마음,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사과의 태도, 그리고 보상의 약속, 이게 필요하고요. 이치의 이해는 요거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 전화위복이 있고 또 비하적 비교를 하면 어떤 경우든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관점 전환은 어떻게 관점 전환을 시켜줄까 하냐는 건 전략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관점을 전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도 결국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거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필요되는 거니까 요것도 합시다. 시간의 경과 요걸 넣어버릴게요. 이건 이제 시간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관점을 전환하는 거. 요거는 전략적 전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좀 정리됐죠? 네. 아무튼 이런 경우 수를 다 다루면 또 막 길어지니까 제가 뺐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걸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숙님은 최근 신문에서 지멘스 회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 일가의 기업이 생겨난다면 앞으로 지멘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산하는 관리하는 빅데이터가 있는 분의 인터뷰를 보았다.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패턴을 찾아낸 기계의 기능을 인간이 따라가려고 또 이런 기술의 의존도가 인간 개개의 능력을 떨어뜨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앞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접근 기술을 가진 자의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정보 독점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이 의결권을 기계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기계에 넘겨주지 않더라도 자본주의사의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이 의결권이 소수 인간에 집중이 될까요? 소수의 의결권이 집중된 통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네. 일단 요거는 스토리형 질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은 통제사회가 될 것인가, 그럼 통제사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통제사회가 될 것인가, 통제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 통제사회가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질문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통제사회가 될 수 있는가, 될 것인가, 여기까지가 질문의 마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앞에서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게 맞으면
이거는 답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yes와 no로 답변이 되는 그런 질문이죠. 본인이 이미 답을 포함시켜둔. 그래서 이 질문은 근거 제시형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yes 혹은 no, 마지막은 노면 수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면 수정이 들어갑니다. 질문의 수정이 요거는 질문으로 완성.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요 부분은 이미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잘 하셨고요. 내용도 좋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술 시대입니다. 기술 시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자산을 독점합니다. 자산을 독점하게 되면 의결권이 집중되죠. 단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수정 제안을 한다면 질문 수정 보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의 의결권 동향입니다. 첫째는 기술적 의결권 강화, 두 번째 자본적 의결권 집중, 세 번째는 이 SNS 있죠. 이 SNS형에 의한 의사 표현 자유, 이걸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의한 이제 그러니까 의사들을 못 막죠, 예전처럼. 그래서 소통형 의결권, 소통형 의결권이 서로 공유되는 의결권의 활용, 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기술적 의결권은 이거는 전문성에 의한 의결권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막을 수가 없죠. 이 사람만이 가장 잘하니까. 이런 경우는 최종적인 결론을 이 사람이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동원 씨가 영상을 하나 재미난 거 보여줬었는데 기획자하고 프로그래머하고 디자이너하고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마지막은 프로그램이 너가 전문가니까 네가 마지막 답변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프로그래머는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맞아요, 내가 전문가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의결하는 그 우습게 영상을 누가 일부러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전문성의 의결권이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의결권은 이거는 이 숨겨진 형태로 가요. 그래서 숨겨진 형태로 해서 뒤에서 의결권을 조종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배후형 의결권 조절, 배후형 의결권 강화형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모든 의결권을 다 여기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형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죠. 네,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제안들이 또는 국민들의 그런 거 이제 100만 투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의결권을 막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이래 해도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막죠. 결국은 큰 그림은 쟤들이 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그냥 춤추는 이제 이 갑시 또가시 같은 그런 역할이 많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저 자본가들이 뒤에서 숨겨진 그 배후형 의결권을 얼마나
빨리 눈치를 채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소통의 의결권을 활용한다면 이거는 이 소시민들이 어떤 의결권 자본적 의결권 제한 또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협업체, 단체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시민형 영향력 있는 시민 단체가 그러니까 자본 의결을 제지 배후 의결이라고 그래. 의결을 제지할 시민 단체의 필요. 요게 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의결권 동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이쪽을 강화시켜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걸 약화시키려고 하겠죠. 결국은 이 대립 속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의결권이 집중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제시한 거죠. 네. 그래서 의결권 동향인데 집중형 의결권의 제지 방향은 요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안까지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되네요. 이거 뭔 소리예요? 자, 어때요? 경수님 이해 좀 됐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좀 전에 질문에서요. 예. 그런 의결권 동향이 꼭 인공지능 시대에 적용되는 것만 맞지는 집중형 인공지능 시대 전에도 예. 자본적 의결권 집중. 그렇긴 했는데 인공지능형 시대에는 초기술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 단위에는 지역 단위의 부가 있었고 그 거대 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의결권이 좀 나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의결권이 집중 현상이 돼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이에요. 예, 아예 인식도 못합니다. 예. 그렇죠. 예. 기술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 기술을 통제하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라서 정말 진행되는 사항도 파악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초집중. 네, 그게 지금 현재 초기술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공부 좀 하세요. 이거는 그냥 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백과사전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쉽게 설명해 놓은 내용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뉴턴 역학, 중력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아인슈타인이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대적인 세계를 발견하죠. 거시 세계에서. 예, 중력의 개념이라면 완전 기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계적인 세계가 아닌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대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질량도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이제 이론이 나와서 세계가 전부 상대주의로 다 변합니다. 학문도 다 그렇게 바뀌어요. 심리적 상대주의, 신학적 상대주의 다 상대주의로 바뀌다가 갑자기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역학이 나와요. 양자역학은 쉽게 말해서 뉴턴 역학,
상대 역학, 양자 역학은 서로 규칙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뉴턴 역학으로는 상대 거시 세계에서 적용이 안 돼.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중력 법칙에서 물건 떨어뜨리는데 갑자기 저 우주로 나가면 안 떨어지잖아. 규칙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이 나왔는데 갑자기 양자의 세계, 즉 원자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로 가니까 이건 또 아무 규칙도 안 맞는 거야. 거긴 또 양자들만의 규칙이 따로 있던 거죠. 규칙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양자 역학이란, 그럼 양자 역학은 간단하게 딱 들어가죠. 양자의 안에서, 양자라는 말은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과 전자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그걸 딱 들어가서 그 규칙이 뭐냐? 요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럼 그 규칙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무슨 핵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전자기, 그 안에서 전자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양자들 간의 상태가 서로 얘가 사라지면 얘도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물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막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연구하시면 되겠어요. 5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는 세계, 이론상에 존재하는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오한 우주 세계와 인간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거 아주 정말 하루 종일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 선영 씨가 얘기한 거는 심오한 우주 세계란 뭐냐라고 하면 본인이 답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심오한 세계라는 게 천문학적 세계냐 아니면 인간의 철학적 세계냐, 너무 이 범위가 커.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질문 단위로 본다면 인간 세계와 심오한 우주 세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비교가 되는 세계냐? 그러면 인간 세계를 뭘 말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말하느냐? 아니면 인간 세계라는 게 어떤 철학적 세계죠. 이걸 다 설명해야 돼요. 오늘은 이 답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질문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병호님이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국을 떠나기 이민을 주면서 많이 늘었다고, 생활을 견디지 자살한 사람들, 역사를 크게 보면 반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거의 시간의 흐름과 함께 회복되는 것이 아니면 요즘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딱 결론을 말해서 현재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반복적 현상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요, 전 세계가 지금 실업의 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경시대에 산업화가 되면서 대형 실업을 맞았었는데, 그때는 산업화로 가서 해결이 가능했죠.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다시 도시에서는 또 자동화가 되면서 실업이 왔었는데, 그때 또 자동화해서 다시 서비스업으로 넘어왔고, 이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질문으로 본다면 요즘에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그래프 보셨나요? 이 그래프 95년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했죠. 경제 성장, 경제 하락, 인력 시장 강화, 축소 계속 반복 같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95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005년, 15년, 20년. 20년 동안 경제는 성장하는데 인력 시장은 계속 감소된. 사람들은 이거 기다리고 있어 지금. 혹시나 올라가서 이 그래프 아래가 올라갈까? 요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영원히 안 올라갑니다. 단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 이거는 정리해보면요, 질문 답을 보면 스마트 창답인데 질문 해답은 이후 해결 불가입니다. 단지 대안을 봅시다. 실업 관점 볼 때 해결 불가. 근데 다른 대안으로 정리를 한다면, 실업적 관점이 아닌 대안으로 본다면 에너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식량 위기, 식량 공급 문제 해결,
요 두 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업적 관점만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가지가 해결되면 굳이 실업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업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문제는 그 석유 에너지 외에 대체 에너지로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내외 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에너지들이 50%, 그 외에 빅 이슈가 되는 원자 융합 에너지, 대체 에너지 중에서 지금 현재 원자 분열 에너지죠. 원자력은 원자를 분열시켜서 하는 거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는 정말 성공만 하면 인류가 가져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 에너지 형태하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 에너지, 그 다음에 예상 기간은 아마 10년 내에 정도로, 자연 에너지는 10년 정도, 핵융합은 또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식량 공급도 이제 그 MIT 교수가 하는 것처럼 알약으로 해결한다든지, 인간의 영양소만 제대로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식량 자체를 대량 생산 또는 기술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가능한 형태로 공급도, 이것도 지금 현재 특허 분석을 해보니까 10년간의 특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둘 다가 한 10년 정도면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현재 특허 분석 기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또 하나죠. 이걸 해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공짜로 줄까요? 이거 또 자본가들이 가질 텐데. 네. 이거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분할을 해버린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지겠죠. 근데 이거를 틀림없이 누군가가 장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몬산토인가 거기 그 씨앗, 씨앗 특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씨앗 특허 딱 막아버리면요, 전체 농사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아마 이런 것들을 통제형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자본가들이 의결권을 이용해서 통제형으로 쓴다면 틀림없이 먹고 사는 만큼만 주고 모든 것을 다 통제용 수단으로 쓸 거다라는 것이 이건 이제 문제 파악이죠. 자본 의결권자들이 통제형으로 활용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 걸 투표를 통해서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힘들어요. 매트릭스 사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데모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데모 대로 잘하지. 우리나라 좀 지나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갈수록 이제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왜 개인화돼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이유가 시스템화 때문에. 현재 행정기관, 모든 개인 정보, 이것이 다 지금 시스템화로 바뀌다 보니까, 또 하나는 자본가들이 우리 지금 생활고를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수준에서 엮어놔요.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해요. 미국 사회가 왜 다른 생각을 못하는지 아세요? 부부가 다 노력을 해도 겨우 먹고 살아요. 자본가 빼고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면요, 생활을 어렵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데모니 뭐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실업 막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막 그렇게 묶여 있죠. 네. 과거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예, 이건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검증이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검증은 돼야 돼요.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도구로는 검증이 안 되겠죠. 우리의 도구는 지금 뭐 힉스 입자도 검증을 못하니까. 근데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것이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예를 들어 신의 존재를 우리는 기도로 또는 뭐 그 영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인지는 과학적인 인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증이 되는, 이 방식을 쓰면 무조건 신이 나타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방식을 쓰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력대 출력이 안 나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액션을 하면 신은 이렇게 검증이 된다. 그건 이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과연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아직은 뭐 지금 아무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후로는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재니까. 존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존재를 입증하는 어떤 방법이든 있겠죠. 네.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는요. 네.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 네, 과학적으로 거의 그 입증된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그럼요. 터널을 예, 터널 통과하고 통해 맞습니다.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백이면 백 그 조금은 다르지만 네. 그 말하는 그 임사 체험의 그 네. 증상들은 네, 거의 다 비슷한, 빛이 나오고 터널이 예, 나오고. 예, 예. 근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 산소 공급이 산소 떨어지면 공급을 뭐 중단시키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하면 네, 그런 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네. 저 질문이 생각나서 던졌던 네,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가 관심이 사실 좀 많았냐면, 저는 무의식 세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열이면 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무의식 세계, 무의식이기 세계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깔고 있는 게 아닌가 다들. 네. 그게 그런 어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소를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무의식에서 전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비슷한 형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게. 무의식 세계가 예. 저는 이제 그 무의식 세계가 신의 고유 영역이 아니냐, 혹시 뭐 프로이드나 융도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무의식의 지배를 좀 받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의식적으로 살고 있지만은 어떤 때 보면 저는 내가 또 하나의 내 소얼굴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걸 제가 확연히 느끼고 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무의식을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본다. 예,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래서 교수님이 그걸 저번에 그 산소 줄이고 뭐 이러면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질 겁니다. 현재까지 무의식도 생물학입니다. 현재까지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여기는 다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의식도 인간의 어디엔가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디에 기록된 정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이 되버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뇌를 까서 열고 약한 전류를 곳곳에 대면 저장된 기억이 시각으로 보이고 말로 나오고. 물질로 보시는 거예요? 예, 현재 기억이 다 물질이에요. 무의식도 무의식도 결국은 이 안에 꿈이 뭐냐면, 내가 오늘 본 정보가 과거에 저녁에 잠잘 때 과거의 정보와 이 저장 과정을 거치면서 꿈으로 나오거든요. 현재까지는 꿈이나 무의식이나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거는 현재까지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의식 밑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것까지는 또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인간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정신 세계는 거의 뇌와 몸 안에서 생겨난 신경 세계와 뇌신경 누런에 저장된 정보들 간의 조화 속에서 일어난 결과다라고 현재까지는 밝혀졌어요. 나머지 이제 더 밝혀지지 않는 영역들의 영성이라는 영적이라는 부분은 또 이제 남은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와, 오늘 질문 너무 길었죠. 예. 자, 오늘 질문 같이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 한번 질문에 대한 피드백. 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걸 접하고 또 교수님 같은 그런 답변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법도 배우지만 또 넓은 그런 지식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또 다른 생각 있나요? 우리 저기 우리 선생님 이 선생님 한번 더 오늘 질문 답변 시간하게 한번 해보면서 느낀 점 이런 게 있나요? 상당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실사구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도 나온 것 같고요. 이론적인 질문도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식사하고 2시에 보자. 2시에 시작합시다. 네,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